세상은 지식으로 발전하지만 인간의 풍요로움은 인성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 방어 기제는 신경질적 방어 기제와 건강한 방어 기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가 무엇입니까? PPT 잠깐 봐주시면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뭐 연인과 헤어졌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빠지고 이랬을 때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정서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심리적 기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대표적인 그 방어 기제로서 우리가 억압을 둘 수 있는데요. 거기 억압이라고 이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무의식으로 보내기. 여기 잠깐 칠판으로 좀 화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찍어주시고요. 정성수 교수의 그 이론이 아니라 사티어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인데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같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빙상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다 가운데 떠있는. 그래서 얼음 조각이 요만하게 나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원양어선들이 고장이 나서 표류할 때 능숙한 선장들은 조그만 얼음을 멀리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신차 얼마 되지 않은 선장들은 조그만 얼음 이렇게 돌다가 스크루가 얼음 덩어리에 걸려서 파손되는 그런 표류 사건들이 가끔 있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똑같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득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의식이라고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정신을 득이라고 했을 때 의식과 무의식이 몇 대 몇이 될까요? about 12대 88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이 동일하진 않죠. 조금씩 달라요.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어떠한 심리학자들은 뭐 10대 90, 15대 85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생한테 어떤 교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적인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티어의 이론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티어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12% 중에서도 일반인들 5에서 6% 정도 활용합니다. 뭐를? 의식세계. 천재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천재들은 7에서 9%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의식의 12% 중에서도 다 한 자리예요. 그죠? 두 자리를 못 쓰네? 일반인들 5, 6%, 천재들은 7에서 9%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 숫자에 봤을 때 이 무의식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의식을 잠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88이라는 무의식,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무한히 저는 계속 연구하고 학문의 길을 정진합니다. 왜? 내 능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저는 뭐 평범한 사람 아니니까 이쪽도 아니에요. 이쪽이란 말이죠. 이 5, 6%에 비해서 너무나 많잖아요. 거룩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디까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걸 의식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의식 세계로 떠오를 때 나를 분석할 수 있고 내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라는 존재가 사실 의식 같지만 무의식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식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방어기제의 그 억압은 무의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프링을 억지로 확 누르잖아요. 이 스프링을 눌러보셨습니까? 눌리다 어느 날 갑자기 삐걱했을 때 팍 튀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성격이 강하신 시어머니 밑에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면, 제가 그 다문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 며느리인데 아주 어머니한테, 그 시어머니한테 혹독한 시집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모습인데 너무나 덤덤한 거예요. 그 장면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방어기제 억압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감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이구나. 이 억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이게 안으로 계속 들어올 때, 계속 누르고 있을 때 화병이라는 그 현상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또 보겠지만 억제라는 건강 방어기제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방어기제지만 이 억압은 신경증적인 그런 방어기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민성 기억상실증도 우리가 억압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깐 또 설명드릴 것은 이 억압 신민성 기억상실증이라는 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리도 같은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편집해 주시고 글씨를 좀 적게 써야 되겠지? 근데 교수님 지금 이게 어차피 작은 화면이라 계속 여기 딱 바스까지만 딱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글씨 화면 전체 안 나오고, 왜냐면 그래서 글씨만 계속 따라갔어요. 그렇지.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전체 글씨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지? 네. 자, 해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해리는 이 부분적인 기억 상실, 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이 뒤에서 같이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나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방어기제라고 얘기했듯이, 해리도 이제 부분적인 기억상실, 신민성 기억상실증의 그 연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혹은 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위협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의식세계 수준에서 억압이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면 부정이나 부인은 의식 또는 준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형제 중에, 식구 중에, 아니면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지인이 죽었을 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방을 계속 치우고 살아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정과 부인이에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상실했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방어기제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지인이 또는 친구, 식구,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멀쩡한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 혹은 치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기.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못마땅해, 부하 직원이 그런데 엉뚱하게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하 직원이 올린 그 문서에 오자를 찾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아니면 때로는 아주 대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즘 제가 특이한 단어를 들었어요. 코로나19 이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외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가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즐겁습니까? 부부는 같이 있다 보면 좋은 면보다는 거슬리는 게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음이 생기고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혹시 집에 뭐 애완견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체물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 대체물에 좀, 그렇다고 뭐 발로 뻥 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다른 곳으로 좀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뭐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다이렉트로 서로 풀다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반동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정반대로 표현하기. 이거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여성들은 어렸을 때 영희와 철이가 있다 합시다. 영희와 철수가 계속 영희 고무줄을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죠. 영희는 엄마 철수가 나만 미워해, 나를 괴롭혀, 나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수가 정말 영희를 싫어했을까요? 좋아서 그런 거죠. 물론 그건 어렸을 때 그 미숙한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표현한 거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해요. 그 좋은 감정을 반대급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싫은 사람한테 지나치게 또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극히 부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자기의 정서를 감추기 위해서 반동 형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차 한잔 마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